첫 번째 특별 강연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도쿄과학대학의 칸노리오시 교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사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고베대학교, 도쿄공과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도쿄과학대학 통합연구소에서 전고체 전기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세계학술지의 주요 논문을 발표하셨고요. 일본 문무과학 대신상과 전기화학회 배터리 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도쿄과학대학 칸노 료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쿄과학대학의 칸노입니다. 일본어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저는 전지, 배터리,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터리 인사이트 컨퍼런스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재료의 연구를 주로 해왔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를 만들기 전부터 리튬 이온 전지의 연구를 했고요. 또 동시에 오늘 이제 메인 이야기가 되지만 전지 배터리를 고체화하는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기초 연구자이기 때문에 꿈의 얘기를 주로 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전지, 배터리는 꿈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전지, 배터리,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고 전기 에너지로 되돌려서 다시 이거를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전지로 본다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서 그대로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사용하기 편한 디바이스입니다. 이 사용하기 편한 디바이스인데요. 역시 저장하는 에너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인데요. 그래도 리튬 이온 전지가 개발되고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 EV에 탑재되어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기초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100년 리튬 이온 전지 이걸로 계속 갈 것인지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또 다른 배터리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 기초 연구자의 입장이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제 이게 디바이스다 보니까 개발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가능한 것 또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적인 이야기 먼저 되돌아보고요. 그 후에 저 자신 다행히 고체 전해질을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한 고체 전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과거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지, 배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800년에 볼타가 전지를 발명했습니다. 그 후에 납축전지, 망간건전지라는 것이 나왔고요. 쭉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0년, 91년에 니켈 수소, 리튬 이온 전지가 나온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납축전지, 지금 현재도 산업전지의 주력 제품입니다. 망간건전지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전지라는 건 아시다시피 대단히 장수하는 오래가는 디바이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리튬 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획기적인 배터리라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리튬 이온 전지에 대체할 만한 전지, 현재 개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전지, 배터리가 어떤 디바이스, 차와 같이 연결되면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연결되는 것이 리튬 이온 전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차세대 전지, 배터리가 될 것인지. 차세대 배터리라는 것이 개발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디바이스와 잘 연결되었을 때 그것이 앞으로 폭발적인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로드맵인데요. 이거는 뭐 다양한 나라, 지역, 기업에서 이러한 로드맵을 세워서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리튬 이온 전지 다음에는 이와 같은 리튬 이온, 리튬 에어 고체 전지, 그 다음에 아연, 불소, 다양한 배터리가 제한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기초 연구에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내도의 로드맵에 따르면 리튬 이온 전지에서 어드밴스드 리튬 이온 전지, 솔리드 스테이트, 그리고 혁신적인 배터리, 이러한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혁신적인 전지,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2000 몇 년도였나요? 노벨 수상을 한 대상이 된 전지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전지 배터리인데요. 아주 뛰어난 기술이라는 것은 전기화학과 인터프레이션의 전극을 잘 섞인 미팅감,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결과물이었고요. 또 그 인터컬레이션의 전극을 산화물로 해서 4V급의 전기가 나왔던 굿 이나프가 있었고요. 요시노상을 비롯한 탄소와 관련된 부분, 리튬 이온 전지가 이걸 통해서 세상에 출시되었고 이걸 통해서 사회가 크게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중방전의 메커니즘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충전, 방전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 층상의 물질인데 팽창, 수축, 호스트 게스트, 호스트 구조는 그대로 리튬이 출입하고요. 아주 가역성이 훌륭하게 리튬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층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가 여기서 나오고요. 스피넬 등, 그리고 인터컬레이션 반응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국 전해질 계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것이 아직 잘 규명되지 않은 것이 현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계면 반응에 대한 연구가 기초 연구에서 대단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타난 전극 재료는 리튬 코발트 2, 그 다음에 흑연, 하드 카본 쪽입니다. 그것이 좀 많은, 어떻게든 많은 용량을 확보할 수 없을까 해서 양극, 이 세로는 전원이고요. 또 세로가 용량입니다. 전위가 높은 것은 양극, 낮은 것이 음극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이 조합으로서 배터리가 구성되고 있는데 이 양극은 리튬 코발트, 오트, 니켈, 삼원계, 스페넬, 오리빈 이와 같은 이 부분을 좀 해당되는 부분이 양극 재료입니다. 그리고 음극은 흑연, 글라파이트, 그 다음에 합금, 실리콘, 그 다음에 리튬 메탈 이러한 흐름입니다. 이런 조합을 가급적 용량이 높은, 용량이 많은, 전위가 높은 부분을 조합해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저의 강연의 하나 이슈인 고체와 관련해서 배터리를 고체로 하는 것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를 고체화하는 것, 보통 전극, 양극, 음극이 고체고요. 전해질이라는 것이 액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터리 전지입니다. 고체 배터리는요, 이 전해질 부분만을 고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는 전해질 부분이니까 고체화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 전지를 고체화함으로써 적어도 패킹을 하기 쉽게 되고요. 스타킹도 쉬워집니다. 패키지로서는 에너지 밀도를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에 장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그 고체 연구에서 이제 그런 장점을 인식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근데 액체 전해질에 대응할 만한 고체가 과연 있는지 이런 걸 봤을 때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체 전지가 전지로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양한 재료, 그러니까 저희가 2011년에 발표한 LGTS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가 보고되었고요. 액체 전해질 LGPS 그리고 그 전도율을 높일 만한 더 상회하는 전도율을 갖고 있는 재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체 전지가 그 전지로서 배터리로서 주목을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체 전지, 고체 배터리의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고체화했을 때 방막 전지와 벌크형 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형은 산화물형 고체 전해질을 한 거하고요. 황화물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막형은 대단히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너무 지금까지 고생해왔던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벌크형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화물형, 그 다음에 산화물형 두 개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황화는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출력, 큰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산화물 같은 경우는 전도율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소결체에서 전지를 만들어서 작은 배터리가 나오는 것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각 회사에서 다양한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산화물형, 황화물형, 작은 칩형 배터리가 각각 산업용 로봇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제조사들은 주로 황화물형으로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와 같은 고체 배터리인데요. 역사는 대단히 오래되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부터 해서 고체 배터리를 계속 개발했고요. 처음에는 구리의 고체 전지였는데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1980년대에는 거의 리튬 고체 전지로 바뀌어서 이제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가 개발되고 있는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꾸준히 속도는 느리지만 또 이쪽에서 개발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파나소닉 그룹이 1990년대 초기에 발표를 한 이 황화물 유리로 안정성을 좀 더 높이고
이 황화물 유리에 따라서 리튬 이온 전지와 비슷한 전지 구성이 고체래도 가능해졌다는 것이 역사적인 큰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후에 꾸준히 천천히 차근차근 개발이 진행되어서 2000년에 저희 티올 리시콘이라고 하는 10의 마이너스 3승 이상의 재료를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5승, 그다음에 다양한 제조사가 고체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산업 쪽에서는 특히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초기 단계부터 일본에선 토요타, 이데미츠, 히다치, 조선 등의 연구 그룹이 고체 전지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그럼 전지를 고체화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연구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왜냐하면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것은 지금도 개발 중에 있고요. 용량도 커지고 가격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된 기술인 것도 사실입니다. 고체라는 것은 지금 막 시작한 그 태동기인데요. 이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기초연구 물성에서 본다면 액체가 아니라 고체 안을 이온이 흐르는 것, 고체 전해질에서는 리튬만이 흐르는 거죠. 이온율이 1입니다. 이 장점을 고체 전지 실용화해서 살릴 수 있을지가 고체 전지가 앞으로 침투될 것인지 또 주요 배터리가 될 것인지 과제입니다. 이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으면 고체 전지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체 안을 이온이 흐른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게 소금입니다. 아뮴입니다. NaCl 이온 확산이라는 것은 이게 이온이 나트륨이 이 안을 조금씩 움직이는 건데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흔한 현상이지만 찾으면 대단히 잘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잘 움직이는 고체는 은, 동이고 실온으로 해서 수용액과 비슷한 이온 전도율을 갖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은 이게 재작년이었나요? 발표한 적이 있는데 드디어 그 1승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의 가운데 정도?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거는 고체 전해질의 탐색의 역사입니다. 1960년대부터 이 물질은 탐색되어서 이온 전도율이 발견되면 바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제한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발표한 LGPS를 포함해서 유리, 세라믹, 알지로다이트 10-2승 이상의 재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세로가 이온 전도율입니다. 이 점 하나하나가 각각의 물질, 화합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전지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픽업한 내용들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이상의 전해질이라는 것은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의 마이너스 2승의 재료는 아직 적습니다. 7, 31, 알지오라이트 정도가 그 중에 조금 그 컴파운드가 마이너스 2승을 넘어서고 있고요. 산화물 쪽은 좀 아래쪽, 할라이드 타입도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온 전도율이 높은 것은 역시 이 황화물 쪽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료인데요. 유리,
황화물에선 유리, 알지로라이트, LGPS, 지오리시콘, 그리고 산화물에서는 주로 옥사이드, 황화물, 할라이드라는 것이 주로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有価物では 예, 좀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예, 황화물의 경우에는 조성에 대해서 어떠한 그 물질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성과 물질 구조와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재료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지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황화물의 경우에는요, 사면체라든가 팔면체의 어떤 연결 양식이 미묘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리튬 이온이 굉장히 움직이기 쉬운 그런 구조가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결 양식을 생각하면서 물질을 탐색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표를 살펴보면서 지금 물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들을 계산에 힘을 빌어서요. 계속해서 지금 업무를 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 현재 연구가 더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할로겐 화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크로스패킹 염화물, 집화물의 어떤 이런 이온의 분포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의 어떤 다양성이 싹트게 되고요. 그래서 리튬 이온을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학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구조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황화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훨씬 더 제한점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재료가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염화물이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를 조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에 티오 리시콘을 만들었고요. LGBS 자승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라곤 플롯을 내놓았고요. 더 나아가서 계산 과학의 힘을 빌어서 10의 마이너스 이상 2승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계산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주기율 표에서 원소를 픽업을 해서 다양한 원소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정말 이잡듯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게르마늄 린 계열로 산화물의 어떤 리시콘 계열의 어떤 산화 물질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도 유리 리튬의 결정성 재료로서는 상당히 어떤 좋은 수치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11년에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0승을 넘는 그런 재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초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정원에서는 리튬 이온 전지의 전해액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5전 커브인데요. 전혀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런 어떤 충방전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어떤 고체 전지의 충방전 커브로서 곡선으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전해질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고체 전지를 만들면서 고체 전지의 특징을 명확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라곤 플롯이 되겠습니다. 출력과 에너지 밀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요, 출력과 에너지 밀도를 양쪽 다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좋은 아주 뛰어난 성능의 전지인데요. 고체 전지는 그거보다 더욱더 출력이 높은 그런 어떤 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전해질 속에 어떤 이온 전도율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고체 전지의 이점이다라는 것을 2016년도 단계에서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요, 전기 과학적인 어떤 측정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고체 전해질 내부를 이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액체보다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요. 또는 전해질 안에 존재하는 리튬 이온의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류를 높였을 때 이온의 어떤 공백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지를 고체화하는 것의 이점, 이것이 확실하게 규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체 재료를 섞어서 전극을 만들고 또 전지를 제조하는 것은요,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다 추측하시고 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다양한 과제점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과제를 이렇게 열거해 봤는데요. 그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고체 전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다양한 기관들의 연구자, 기술자들이 다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에서 고체 재료를 사용하는 전지를 만들어내게 되면요, 그 프로세스, 전지를 제작하는 프로세스 과정도 역시 그 상이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 전지에 적합한 제조 프로세스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지의 재료에서부터 셀, 그리고 팩, 모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기술자 그리고 한국의 기술자분들 다 정말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요. 과제가 무엇인지만 안다면 아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 스스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도 개발 당초에는요, 굉장히 소규모의 전지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불가능했는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대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이제 과제가 해결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체 전지도 그러한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이 더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파이드에서 다양한 차세대 전지, 미래 전지가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이런 식으로, 그것이 최종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이 전개가 되고 또 다양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도입이 되면서 고체 전지는 고체 전지로서의 개발 스케줄을 따라서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독특한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극제에 대한 건데요. 전극제의 선택과 관련된 내용을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튬 이온 전지뿐만 아니라 리튬 이온 전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리튬, 코발트, 그리고 삼원계가 되고 이렇게 하이 니켈이 되고, 궁극적으로는요, 리튬 니켈을 다시 또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패러널한 루트로 이렇게 용량이 좀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음극도 가본에서 합금계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리튬 메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유기용매 전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한계를 조금씩 이제 고용량을 하면서 좀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고체화하면은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체 전지의 이점은요, 이 재료의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점이 굉장히 아마도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로드맵이죠. 전지의 로드맵인데요. 네, 이 장표죠. 그 로드맵을 보고 계십니다. 리튬에서부터 리튬에서 이제 고체, 그 다음에 고용량, 리튬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또 다른 원소계로 가고요. 그리고 가격에 집착한다면 또 다른 루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튬 이온 전지 기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루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시스템매틱하게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원소의 선택이라든가 또 리사이클링이라든가 또 과제 해결을 위해서 재료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튬 이온 전지가 전기자동차에 탑재되기까지요. 재료 개발에서부터 50년, 그러니까 거의 반세기라는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고체 전지, 사실 그렇게 정말 그렇게까지 이제 세상이 진척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전지 개발이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굉장히 긴 시간축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착실하게 다양한 기법들을 도입하면서 개발 속도를 올려나갔고 또 착실하게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장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학계에 있는 입장에서는요, 산업계와의 연계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계 입장에서는요, 산업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일본이든 한국이든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어떤 산학 협력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쿄과학대학 한노 료지 교수님이셨습니다. 배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한국에서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